중국의 문제는요, 중국 내부에 있어요. 중국 내부에. 지금 우리가 미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놓고선요. 그런데 중국 체제로는요,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가지 못합니다.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제에 의해서는 국가주의입니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뭡니까요? 분산, 자율적인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개방, 이게 생명인 거잖아요.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방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산업화 시대는 뭐냐면 물적인 자본을 동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개개인들이 디지털 상에서 자유롭게 서로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익 공유를 통해 가지고 협력을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는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그거를 그러니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팬데믹하고 코로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감염병이 이렇게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역사가 막 바뀌잖아요. 역사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서유럽 국가들이 초창기에 2020년 봄에 굉장히 막아주기 헤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예? 막 봉쇄하고 차단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랬었잖아요. 서유럽 국가하고 미국, 이 소위 말해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그다음에 의료 기술도 발달한 나라들이 굉장히 처음에 막 헤맸잖아요.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이 선도국가로 치고 나오려고 하는, 예? 이런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저는 세웠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새로운 방역 문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서양은 실패했어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실패했어.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백신도 그러니까 시노팩인가 뭔가 백신도 막 열심히 막 개발했던 이유가 자기들 백신만 썼던 이유도 그런 거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그런데 바이러스의 성격을 우리가 간과한 거죠. 초창기의 바이러스는 알파, 델타 뭐 이런 것은 오미크론보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높았지만은 오미크론보다는 전파력이 낮았었잖아요. 거기다가 바이러스는 있잖아요. 저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자연과학자가 아니지만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라는 건 뭡니까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숙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바이러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몸에서 살다가 동물의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하다 보니까는 인간 몸으로 그러니까 숙주를 옮긴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니까 다른 생물체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는 접촉이 없었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는 굉장히 사람한테 피해를 줬던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숙주를 죽이면은 자기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주도 그러니까는 살아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의 진화는요, 함께 사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전파력은 빨라지되 치명률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는요. 네? 바이러스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진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도 죽거든. 사람이란 숙주가 죽으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바이러스는요. 그게 바이러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전파력이 좀 낮았던 그러니까 델타라든가 그 전에 알파 이런 경우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었죠. 예?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성과가 국가주의 방식을 가지고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이 통치 체제가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이 국가주의 토대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미국이 고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리고 앞으로 진화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저는 이게 시진핑의 그러니까 권력을 저는 위협할 거라고 봐요. 예. 이게 제로 바이러스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지금 초연결 시대 살고 있잖아요. 초연결 시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초연결 시대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충격이 나타나져요. 예? 충격으로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처럼요. 예?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해를 못한 예상을 못했던 충격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제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연결 시대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글로벌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가 네트워크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공급망을 재편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패권전쟁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암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서방하고 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뭐 한답니까? 에너지하고 식량 공급하는 주요한 건데 그걸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끊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을 끊어. 중국이 그러니까 값싼 물건을 많이 거기서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저기 고립시키고 다시 재편하겠다니까는 이게 재편될 때까지는 계속 이게 세계 경제가 암흑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한테 준 것은 뭡니까요? 인간과 자연 간의 거리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즉 인간과 동물 생태계가 통합이 된 거예요. 가까워진 거죠. 인간이 동물 세계에 가까이 간 거죠.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그러니까 상호 의존, 공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동물 생태계를 접근한 거지 아닙니까? 자연과 동물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비극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동물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하니까 동물을 숙주로 삼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서식처를 옮긴 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의 이 충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근본적인 처방은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행기적인 처방은 뭡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차피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공존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간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화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거는 전파력은 강해진 반면에 증증도는 낮아지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과의 공존을 선택한 결과라고요. 예?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근데 어땠습니까요? 초창기에는 전파력은 오미크론보다는 좀 낮지만은 중증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증도가 높은 시기에는 그러니까는 감염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감염을요. 그렇죠? 감염되는 사람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확진자를요. 한국은 이거를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해가지고 이거를 최소화시킨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대 우리가 거둔 K반응이 바로 그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국가주의다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무식하게 차단 전략을 했죠. 그래가지고 감염을 최소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죠. 중국이. 그러니까요. 예? 완전 끊어버렸으니까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자발적인 봉쇄를 안 하면서 국경도 그러니까 봉쇄를 안 하면서 하니까는 자연히 중국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기가 될 수밖에 없죠. 중국은 완전 무식하게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주의, 통제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을 진화하는 지난해 그러니까 가을 때부터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때까지 진화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면역을 최대화 시켜야 됐던 거예요.
면역은 결국 두 가지죠. 백신으로 면역을 할 거냐, 아니면 자연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늘릴 거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감염을 차단하다 보니까 자연 감염도 적고, 백신은 또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면역이 그러니까는 별로 안 된 거죠. 중국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미크론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올 초에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수십만 명만 나오고 했던 게, 근데도 사망자가 굉장히 적었던 이유는 우리는 뭐냐면은 면역을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끌어올렸던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중국은 면역이 안 된 이상 속에서 오미크론이 퍼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둘째는 뭐겠습니까?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게 아닙니까?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또 그냥 지금 무식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상하이 봉쇄, 베이징 봉쇄 막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 해결책이 아닙니까? 오미크론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감염력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차단을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게. 한 명만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더라도 이게 금세 확산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은 뭐냐면 그동안 서방의 방역 방식을 비판했었잖아요. 왜냐면 서방은 뭐냐면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를 하게 해가지고 면역 능력이, 미국 같은 경우 많은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사망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예? 고령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비판했었어요, 중국이요. 이거는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들을 대량으로 도태시키는, 예? 죽이는, 그러니까 소위 사회 다인주의다. 다인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냥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예?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최소 감염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중국에도 딱 상륙하면서 제로 코로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죠. 제로 코로나가 처방책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도 갈 수가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중국이요.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무슨 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이거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얘기하더라도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위드 코로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도. 왜? 백신 면역 율이 낮고 고령자들 대규모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예? 고령자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로 코로나로 그렇게 체제 선전을 했었던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시진핑의 업적으로 막 그랬던 건데. 예?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되면요, 시진핑 체제의 정통성이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시진핑이 중국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했다. 사실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이 가장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 무식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적이 제일 좋았잖아요.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성과를 내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차단 전략이 이게 그러니까는 한계에 지금 직면한 거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나오고 앉아 있는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 중국 방식으로 차단하는 것을 가지고 차단하게 되면 너무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요? 중국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미륵국자들이
미륵국자들이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철저하게 이 검진을 하기 때문에 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게 걸러질 텐데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게 퍼뜨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겼던 어떻게 해서 생겼든 간에 이게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감염된 사람이 이게 소위 말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증상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럼 또 전파시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미크론은 굉장히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거 나올 때마다 다 차단시킬 거냐고. 다 그 지역을 봉쇄시키고. 굉장히 감염력이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오미크론에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이고 합리적인 지적인 거잖아요. 네? 합리적인 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드 코로나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리스크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푸틴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지금 그러니까 크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중국 제로 코로나 리스크가 시진핑 리스크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이게 유지가 되더라도 중국의 리스크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짓누를 것이다. 예, 중국 리스크는요. 러시아 리스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중국은 결국은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 어떻게 내려갈 겁니까? 돈 푸는 것밖에 없어요. 돈 푸는 것뿐이 수단이. 예? 금리 내리고 정부 재정 지원하고 이거 동원할 거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신용주도로 세우면서 빚내서 성장하는 걸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인구 고령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고용은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 못 만들고 있죠. 생산성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률을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주도로 만드는 것은 앞에서 이미 검증됐잖아요. 끝났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빚만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의 지금 상황을 차단하고 봉쇄하면서 이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저는 통계가 제대로 보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시진핑은 뭐냐면 마오쩌둥 같은 그러니까 모택동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럼 모택동 때 우리가 겪었던 비극이 있었죠. 58년도에 대약진이라고 있었죠. 이때 이게 뭐였었습니까? 58년도에 참새가 그러니까 별을 쪼아먹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참새 잡기 소동을 벌이죠. 중국 전역이요. 그 참새를 온 아이들 섞고 다 동원해가지고 막 참새 잡기 하다 보니까 참새를 다 쫓아내버리니까 뭐가 나오냐? 메뚜기가 나올 게 아닙니까? 참새가 메뚜기의 천적인데 참새를 없애버리니까 메뚜기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또 별을 다 쑥대만 만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산량 보고를 통계를 조작하죠. 그게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체제에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는 여기서 비판이 막 나오죠. 이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뭡니까? 문화혁명이었었죠. 사상 강화, 의식 강화 해가지고 그 유명한 66년부터 76년 10년간 소위 암흑기가 도래하죠. 암흑기가. 저는 이게 다시 연상이 돼요. 지금 이 오미크론을 차단과 봉쇄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할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시진핑은 지금 뭡니까? 올해 경제 성과들이 잘 나와야지만이 체제가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통계를 그러니까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각 정부들에서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리커창 섞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념 투쟁하면서 소위 윤석열이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굉장히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푸틴 리스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 리스크가 더해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좋든 싫든 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될 수밖에 없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시진핑의 중요한 국가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1대1로잖아요. 2014년도에서는 1대1로. 과거의 실크로드를 다시 그러니까 현대화시키고 해상과 육지로 가는데 특히 육지로 가는 이 중국의 실크로드를 한번 봐보세요. 빨간 점선으로 쭉 돼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 러시아에 그러니까는 그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 그 밑으로 저기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지나서 이란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터키 이스탄불을 지나가지고 모스크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길 꼭 거쳐야 되는 데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를 거쳐야 돼요. 모스크바에서 다시 이런 데는 서유럽으로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지금 벨라루스를 그렇게 거쳐야 되죠. 지금 서방하고 지금 우리가 충돌을 빚고 있는요. 지금 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푸틴하고 시진핑이 서로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했던 게 바로 뭡니까요? 푸틴은 뭐냐면 유라시아 경제연합. 러시아하고 과거에 소련에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론들로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 예? 이들하고 이 경제연합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하고 중국의 경제 벨트. 이걸 다 통합시키자 이거죠. 이걸 서로가 그러니까 의기투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길목에 누가 있냐?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과 러시아의 완전히 그러니까는 충돌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예? 충돌 지역이 됐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이걸 어떻게 러시아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이제는 어렵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중국한테 유탄이 날아간 거예요. 중국의 궁극적인 실크로드의 목표는 뭡니까요? 서유럽 국가들, 서방세계의 시장이라고요. 서방세계 저거죠.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까지 쭉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는 데 묶고, 서유럽하고 묶는 거기 그 중간지에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딱 버텨 있는 거예요. 예? 결국 푸틴 리스크에 1대1로 사업이 발목을 잡힌 거죠. 발목을 잡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과거 경제는 지금 수명이 다 했고, 예? 실제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성장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1대1로 사업도 가고, 자, 그래서 중국의 근육 키우기 전략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게요. 이 지금 첫째 성장률을 또 보게 되면 2030년경이면 미국 규모에 접근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77%까지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했는데 2030년 되게 되면은 미국과 좀 비슷한 규모로 이제 접근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의 성장률을 한 4.5%로 계속 성장한다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이 4.5%를 달성하려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야 될 것이다. 돈을 퍼부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재정과 금융을 엄청나게 퍼부어야 될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잠재적인 비용, 소위 부채 비용을 부채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거기다가 뭡니까요? 지금 뭐냐면은 중국 경제는 성장의 동력이 부동산하고 플랫폼 사업 모델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불평등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이게 시진핑이 얘기하는 시진핑이 지금 이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공동부유론이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요? 지금 불평등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불평등이 그러니까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게 발전할까봐 그런 거예요. 중국은 역사적으로도요, 왕조가 붕괴될 때 보면은 이 불평등 때문에 결국은 다 붕괴됐어요. 예?